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 멘토링 TV. 이번 달은 저희가 이제 바이오와 헬스 분야를 하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 뇌과학 쪽과 또 바이오 에너지 분야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기 전에 저랑 같이 진행 맡을 두 분의 MC분들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사전에 먼저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들 조사해서 질문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스스로 전문가들한테 스스로 없이 얘기하고 그런 이제 각본 없는 토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저는요 실용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 전공은 기계 쪽이지만 생물 쪽도 관심이 많아 융합형 미래형 인재가 되고 싶은 24살 대학생 권종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 과는 바이오랑은 상관없는 행정학과. 하지만 저 팔방미인을 꿈꾸는 여자 이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맨 왼쪽부터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유한민 박사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박문호 박사님이십니다. 자, 먼저 이제 학생들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뭔지, 전자통신연구원이 일단 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속 어떤 데인지도, 그 다음에 현재 두 분께서 어떤 분야를 하고 있는 건지 잠깐 좀 소개 좀 시켜주시죠. 먼저 유 박사님부터. 네. 우한민이고요. 우 박사님.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저희 연구소의 정식 이름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고요. 한국과학기술원이라고 하는 카이스트와는 다른 기관이고요, 사실. 저희 그 영문 명칭은 키스트라 그래서 이제 좀 다르고요. 1980년대에 원래 그 서울에 이제 한 기관이었다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이 대학 파트는 대전으로 내려가고 연구소 파트만 서울에 남아서 이제 존재하게 됐고, 저희 연구소는 이제 국내 유일하게 종합 학문을 하는 그런 연구소고요. 제가 하는 일은 이제 바이오 에너지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일종의 뭐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연료, 그리고 바이오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종합학문인데 네. 어떤 걸 하길래 저희는 그 환경에 관한 연구, 네. 그리고 에너지에 관한 연구, 네. 그리고 재료, 네. 그리고 뇌과학 이런 다양한 분야를 어. 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그런 연구 기관인 거죠. 서로 그래서 뭔가 이게 공통된 연구라든지 서로 그런 상호간에 것도 그런 것들 하기 그렇죠. 좋겠네요. 그래서 항상 저희 연구소는 어떤 융합 학문을 하자라는 강한 유대감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죠? 저희는 고려대학교랑 네. 그리고 경희대 사이에 있는 홍릉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홍릉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얘기도 많이 합니까?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문호 박사님. 네. 예,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라 그러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쪽에 바이오 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애틀이라고 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반도체, 그다음 주로 이제 통신, 강통신. 우리나라 옛날에 30년 전만 해도 전화 적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모든 통신 가정마다 전화를 갖게 된 그 아주 원동력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네. 통신 쪽은. 그다음에 최근에 로보틱스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인공위성 통신도 하고, 그다음 소프트웨어 쪽이 전자통신연구소의 소프트웨어 쪽이 이제 가게요. 네, 그쪽도 하고 전체 연구원이 한 2,600명이 넘어요. 아마 이런 숫자로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거의 가장 큰 연구소고, 우리 연구소 원장님이 그 세 분이나 장관이 됐었어요. 이번에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님이 전임 원장님이시죠? 지금 새로 지금 미래부 네. 그 장관님은 그 전에 그렇죠. 네네. 원장 하셨고 네네. 지금 미래부 장관 되신 분도 우리 연구소에서 한테 근무를 했고. 네. 그럼 박사님도 나중에 장관이 되실 수 있겠네요. 여러분 오늘 잘 알아두세요. 그래 하여튼 부정을 안 하시네요. 뭐냐면 주로 이제 그 연구소들이 그 일반인을 대상하기보다 산업체하고 많이 링크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그 전전자 교환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신의 그 현대화를 가져온 연구소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통신, 뭐 전화 이거 모두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한 거 아닙니까? 이 연구소에서. 근데 박사님은 지금 분야가 뇌과학 분야잖아요. 뇌과학이랑 통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박사님 왜 그런 쪽으로 하시게 된 건지. 원래부터 그러면 처음부터 이쪽 하셨는지 아니면 하시다가 다른 연구 잘 안 돼가지고 안 풀려가지고 뇌과학 쪽 하시게 된 건지. 아주 복합적이죠. 네, 네. 아, 복합적이군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말 그대로 그게 딱 우리가 융합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반증이죠. 아. 자기가 물리학 박사를 해도 앞으로는 뭐 바이오 쪽에 갈 확률이 있어요. 20-30% 정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연구소에서 과제가 이렇게 성립되면 과제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네. 그래도 융합 쪽에 과제가 많이 생기면 자기가 무슨 생물학을 해도 융합에 만약에 뭐 컴퓨터 사이언스가 필요하다면 글로 가서 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원래는 어떤 쪽을 하셨습니까? 전자공학을 했고 연구소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그 강통신용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네. 그걸 이제 개발하는데 한 15년 정도 네. 있었죠. 그 여러분들 저 이메일 보낼 때 전부 다 이제 강통신용 옵티컬 파이브에 그 라이트 소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디바이스인데 크기가 얼마나 하면 거의 머리카락 그 단면보다 조금 커요. 눈에 겨우 보이는 그 좁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한 달 정도 걸려요. 네. 그래서 반도체 에피텍살 레이를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최종 그 마스크 라인을 해서 반도체 장비 이렇게 우주복 입고 들어가고 하는 거 보셨죠? 네. 그런데 가서 이제 그 카메라를 갖고 이 반도체 프로세스를 하는데 아마 그 카메라가 지상에서 가장 비싼 카메라일 거예요. 한 대 적어도 한 3억 이렇게. 와. 그래서 그 카메라를 갖고 마스크라는. 저도 이 스피커가 한 대 1,000만 원짜리입니다 지금. 어쨌든 그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 네. 하여튼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5년 전부터는 우연히 어떻게 돼서 뭐 바이오 쪽으로 연구소에도 바이오 하는 부가 있습니다. 네네. 다 진짜 융합의 시대입니다. 네. 전자통신연구소를 갖고 물론 대부분은 전자 기반으로 하긴 하는데 이게 다 이렇게 만나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요 저희가 이제 두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거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두 분 하는 분야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제가 그러면은 우한민 대표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제 우한민 대표님께서는 이제 대학생 시절에 좀 후회되는 게 있었으면 무엇이고 뭐 좀 보람찼던 기억이 뭐 있으셨다면 그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후회된다, 보람찼다. 후회되는 때가 있었습니까? 몸은 생겼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가 사실 하나로 귀결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너무 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어서 좀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친구들도 놀고 뭐 여행도 다녀보고 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해서 약간 아쉬운 감이 있고 거꾸로 그런 것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지금 내가 열심히 이렇게 와서 국가를 위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뭐 충고 같은 거 해주실 수 물론 있습니까? 공부를 잘 열심히 하는 것도 지금 중요하지만 교수님 네,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충고 한마디 해주세요. 네. 계속 공부해. 아니 뭐 공부라는 거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뭐 시간을 뭐 두고 맡길 수는 없겠죠. 네. 계속 하고 싶으면 계속 하는 거고 네. 뭐 그렇다고 보이죠. 네. 그럼 반대로 박문호 박사님께서는 어떤 점을 이렇게 해주시고 싶은지? 예. 대학 들어가서부터 뭐 석박사까지 올라간다. 대학생부터는 가급적 부모님하고 전화하지 마세요. 오. 부모님하고 상의하지 마세요. 저는 왜요? 아니 뭐 박사님은 자녀분들만 속을 많이 썩이셨나요? 이런 거니까요. 대학 들어갈 나이 같으면 성인이요, 어른이요. 네.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 조금 뭐 개인 캐릭터이기도 한데 네. 집에 큰애가 지금 대학원 다니는데 1년에 전화 뭐 한 5-6번 안 할 거예요. 2달에 한 번 할까 말까요. 그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저 교육 전문가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금은
자기가 장래 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희망이 있는 게 효자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 무슨 문제가 생겼나니까 다 뭐가 되고 싶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별로 대부분. 네. 그게 왜 그랬나 봤더니 왕자나 공주 같은 그 대학원 다니면서도 그 뭘 할 건지 부모하고 상의한다는 거야. 학부 과정 때부터 무슨 과목들이 부모하고 이야기한다. 그게 듣고 세상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대학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네. 그러니까 제 인생 지사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 네. 박 박사님의 얘기에 이제 반은 동의를 하고 반은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이제 동의하는 반은 물론 이제 자기가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책임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건 당연히 맞고요. 그래도 전화는 자주 드려야 부모님인데 안부도 묻고 안부 자기가 전화 어떻게 드려야죠. 열심히 살고 아마 있다고 그런- 물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거는 좀 뭐냐면 조금 단적인 표현인데 너무 이렇게 많은 정보에 노출돼 있고 사람들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헤매다가 20, 30년을 보내갖고 50대 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아, 네. 근데 대학 들어가면서부터는 자기의 결정을 내리면 결정을 엉망으로 내려도 덜 후회해요. 내가 잘못해갖고 내가 이런 결정 내려 당하니까는 뭐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생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조는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가서 상의를 하는 게 도움이 안 돼요. 네. 네, 근데 그럼 두 분께서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두 분 다 저희 옛날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어떤 도움이 됐고 그 중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은 학생들이 좀 더 도움이 되지 그리고 않을까 이제 싶은데요. 여기 이제 앞으로 연구원의 커리어를 가질 학생들이 꼭 유학을 두 분처럼 해외 유학을 다 갔다 오셨잖아요. 네. 유학을 가야만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화공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화공과라는 학문이 사실은 어떤 장치 산업의 핵심으로 뭐 여러 가지 공정을 배운다거나 프로세스를 뭐 디자인하거나 제어하거나 그런 학문인데 왜 이게 바이오를 하게 됐느냐? 사실은 그런 장치 산업들을 한 곳에서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개체가 미생물이라고 하는 개체고요. 그 미생물 안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 그리고 어떤 디자인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 자체의 어떤 학문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생물 공학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서 이제 화학공학에서 이제 미생물 공학으로 바꾼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내가 연구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 더 좋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생각한 거죠. 연구를 하면서 그런 거를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뭐 해외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 네. 그러면 나는 그네들과 함께 좀 부딪혀서 경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유학을 떠나게 네. 됐고요. 아, 그냥 무작정 가신 건 아니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에 제가 답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해외로 가는 것 또는 국내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어디에 가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목표를 갖고 가느냐, 어떤 결정을 해서 자기가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가더라도 뭔가 박사님처럼 내가 이런 분야를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뭐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어떤 뚜렷한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냥 막연히 가는 것보다는. 그럼요. 제가 갔던 곳이 이제 좀 독일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양에서도 특히 영미권 문화에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도고권에 해당되는 문화랑 좀 다른 이제 그 충격을 받았죠, 사실은. 그래서 뭐 제가 한 에피소드로 얘기를 드리면 이제 독일은 자전거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어서 네. 어느 근거리를 갈 때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되죠. 그래서 저도 자전거를 이제 얻게 되고 이제 타고 다니다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갑자기 경찰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네. 이리 와봐. 떨리는 마음에 잘못한 거 없어요 했는데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면서 이어폰을 꼽는 거는 잘못된 일이다.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벌금 15유로를 냈어요. 야. 그래서 이게 그런 룰이 왜 생겼냐를 봤더니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내가 돈을 냈어야 됐냐라고 했더니 그해 전인가 그 전전해인가 어느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또 건너목을 건너는데 그 이어폰을 끼고 건넜다는 거야. 그래서 아, 큰 네. 사고가 났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사고 하나가 있었는데 그런 사고 하나를 갖고 전 독일에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 야. 법적으로 야. 내리는 뭐랄까 아주 사소한 것도 그런 게 독일이 그 문화적으로 원칙이 아주 충실하다는 얘기 그럼요. 그런 거 보니까 네, 맞습니다. 맞네요. 갑자기 전 이말이가 저도 옛날에 미국 유학 갔을 때 이렇게 자동차 몰다가 걸렸어요 경찰한테. 일방 도로인데 제가 거꾸로 가가지고 걸렸는데 저는 벌금을 안 내려고 제 딴에는 영어를 잘 못하는 척 경찰에 말해도 나 영어를 잘 못하는 척 막 했는데 결국 티켓 주더라고요. 자 박사님은 네 어떻게 어떤 계기로 이제 유학을 가시게 됐나요? 좀 늦게 갔었는데 연구소 한 4년 반 근무하다가 유학하는데 그 유학이라는 거 이렇게 박사학위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거예요. 일종의 그 훈련 받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박사학위 과정 들어갔을 때는 아까 부모한테도 전화하지 말라는 그런 거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저 군대 갔든지 그거 비슷한 거예요. 박사학위 하는 자기 일생 중에 딱 그 어떤 아주 집중해서 무슨 하나의 훈련을 받는 그런 기간을 이렇게 막 이렇게 분산되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조금 늦게 유학해서 유학하는 기간 중에는 거의 한 번도 6년 석사 박사를 미국에서 했는데 한 번도 국내 안 돌았어요. 이야. 그러니까 그 방학 때 실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방학 때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면 학기 중에는 코소하기도 바쁘고 실험하기 하는데 실험 덴시티가 그 강도가 학기 중에는 조금 약할 수밖에 없는데 방학 때 방학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의 석박사 과정의 성패는 제가 봤을 때는 방학 기간이에요. 네, 그때는 뭐 그런 거죠. 일생에 사람 살아가는데 이 학위하는 5, 6년간은 그때 진짜 딱 한 마음으로 그런 게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는 거가 말을 같지만은 사실 이게 둘러가고 어떤 데는 어리숙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딱 여러 가지 정보를 일단 모으고 그 정보를 모으는데 아까 내가 부모님한테 상의를 하지 말라는 그거는 뭐냐면요. 물론 부모님이 막 그 대학 교수나 이렇게 여러 가지 알고 있으면 상의를 하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에 나오는 객관적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엄밀한 객관적 자료를 이렇게 쭉 보고 일단 자기가 자기 캐릭터하고 딱 결부해갖고 나는 이런 길을 가겠다라고 딱 정하면 자기가 결정 내리고 그 상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자기 인생이니까 그대로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그리고 그 공부에 대해서는 이런 거니까 박사학위 하고 나서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30대 중반에 박사학위를 했다 합시다. 뭐 빨리 하기는 30대 초반에 할 수 있는데 하고 나서 한 10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10년 동안 대부분 이제 올인합니다. 실험실에 들어가서 쫙 뭘 하든지 뭐 교수가 되든지 쫙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긴 호흡을 봤을 때 그 전체 삶을 디자인한다는 관점에서는 게임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요. 박사학위 끝나고 나서 한 10년간은 다 누구나 열심히 해요. 그때까지도 다 비슷한 물결로 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10년쯤 지나고 나면 40대 중반이 되거든요. 네. 본 게임은 그 40대 중반부터 벌어진다고 하시죠. 40대 중반서부터요? 그럼요. 보통 그때부터 다들 이제 편하게 살자 이제 그런 거가 많은데. 그래서 그 뿌리를 제대로 심으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그런 표현이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마라 이 말은 그때 이제 그런 심적으로 그런 형태가 형성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실용에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뭘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그다음에 내 연구자로서 어느 정도 성공해야 돼 이런 관점으로 시작하는 거하고 어느 때가 사춘기 때 문득 봤던 그 밤하늘이 평생 가슴에 남아갖고 나는 언젠가 저 비밀을 알겠다 할 때 그런 게임은 그럴 때 한번 각인된 그런 게임은 40대 중반부터 힘을 발휘해요. 대부분 40대 중반부터 지칠 때인데 그때부터 이제 박사학위 하고 그다음에 실험 경험도 있고 자연과학 전체 보는 과목도 생기고 그다음부터 이제 진짜 자기의 호기심과 자기가 그렇죠. 어떤 끼나 예, 그때부터 인생이 오래 살면 한
50년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 네, 어떤 네. 측면에서 네. 이게 본 게임이고. 예. 그때 이제 너무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걸 충족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일반적인 이런 생각보다는 진짜 롱런 하고 싶으면 네. 가슴 속에 이렇게 그 뜨거운 상처 같은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원초적 자연을 만나면 평생 남을 그런 이미지를 갖게 돼요. 야. 그럼 그거는 40대 후반부터 그 강한 동력이 돼요. 네. 자연을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평생 학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박사님은 좀 뇌각을 하셔서 그런지 말씀하시는 게 뭔가 영적 지도자 같은 뭔가. 그래서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한민 박사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겠는데, 그럼 이 연구원으로서 이제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약간 그 장점, 단점 이런 게 있다면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연구원의 장점. 연구원의 장점은,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장학금 이런 걸 좀 받아서 사실은 뭔가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국가에. 그래서 내가 그냥 내 개인의 어떤 연구라기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뭔가, 그런 마음이 좀 계속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고 기회를 있어요. 부여받은 그렇죠. 그 그런 기회를 장점이고. 부여받았다고 이제 나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좀 자유롭게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또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그걸 실험실 수준에서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직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단점은 없습니까? 단점은 많죠. 더 많죠. 뭡니까? 그 중에서. 국가 과제를 하다 보면 네. 이런 사소한 재미난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네. 물론 그런 것들이 또한 국가 과제 연구에 네. 도움이 되긴 하지만, 네. 이게 저는 아직 박 박사님처럼 네. 긴 연구 경력이 있는 게 아니라서 네.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하는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발생하긴 해요. 네. 하지만 그런 하고 싶은 연구, 물론 그거에 국가를 위한 연구지만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갖고 가면 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네. 40대 저도 그런 네. 능력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연구원이란 게 저는 어떻게 생각해? 머리가 엄청 좋고 공부를 엄청 좋아하고, 네? 그런 사람의 연구원의 자질이 아니라 가장 어떤 기본적인 자질 먼저 어떤 소명의식, 뭔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뭔가 확실한 가슴에 뭐가 있는 분들이 연구를 하는 게 막 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박사님은 어떻게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직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 의미 부여나 동기 부여를 하지 않으면 어떤 단순한 일일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도. 네, 네. 사실은. 예. 갑갑해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게 그럴 없으면 수도 그냥 직업으로서만 그냥 돈 버는 거로만 한다면, 그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학위 과정 때 주로 머티리얼 사이언스 비슷한 걸 많이 했는데 처음으로 템 사진을 찍어봤어요. 혹시 무슨 사진이요? 템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템? 모르는. 그게 투과 전자 현미경이라 해갖고 네. 국내에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만 해도 그 사진 한 장 찍는 것만 해도 거의 한 6, 70만 원 내줘야 되는 네. 그게 있어요. 사진 한 장에.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50만 배 이상에서부터 100만 배의 사진을 찍거든요. 한 50만 배 찍으면 실리콘이나 인눈 포스파이드 같은 찍으면 원자가 보여요. 네. 예. 전 야, 그 장비를 우리가 살면서 사실 원자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바로 그 점입니다. 박사님 원자를 보셨군요. 예. 야. 원자를 본 그래서 순간 분자도 못 봤는데, 원자를 보셨어. 그걸 와. 그 장비를 물론 전문으로 오퍼레이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장비가 어떤 거냐 하면 그 장비 샘플을 만드는 국제 학술 대회가 있을 정도로 예. 샘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렇게 1호도 해갖고 깎아내갖고 그 두께가 1000옹고스트로
원자 뭐 수천 개 들어갈 정도 두께가 돼야 돼요. 네. 그래야만 전자가 투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에너지 전자를 투과를 하면 이 원자들이 그 밑에 이제 이 패턴으로 나와요. 그럼 사진이 이만한 거 나오는데 그걸 이제 하는 걸 좀 무지하게 많은 의뢰라는데 굉장히 비싸거든요. 해가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걸 배웠어요. 그 장비를 쓰는 걸 배워가 직접 제가 사진 이거 암실에서 인화를 했어요. 네. 한 뭐 200-300장을 인화를 했어요. 박승수 중인데 아직도 그날이 기억이 나요. 이 많은 그 이렇게 그 현상에게 내가 템 찍었던 걸 쫙 이렇게 해갖고 딱 보는데 원자 패턴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때 그게 이제 충격적인 네. 거예요. 원자 크기를 자로 잽니다. 원자면 그 배율에다가 그 두 자로 진짜 자로 잽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배율 네. 곱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원자라는 거는 그냥 아주 아이디어란 실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실험실에서 그걸 찍어갖고 보면 지구상에 그걸 본 사람이 실제로 본 사람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그때 그 뿌듯함, 그게 단순한 뿌듯함이 아니고 나는 이 물질 시스템의 실체가 도대체 뭔가를 봤다는 야. 그걸 갖게 돼요. 그건 마치 우리가 어떤 우주에 가서 바로 우주를 뭐 네. 만났을 때 그 느낌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자연과학을 하는 가장 베네핏을 가장 좋은 점을 물으라면 네. 직접 그걸 보는 거예요. 네, 그거는 단순한 어떤 경이감을 넘어서 갖고 내가 우주의 한 그 구성 요소로서 나도 저렇게 보일 수가 있다. 이런 그 생각의 페이지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네. 자연과학은 위대한 거예요. 나는 단순한 어떤 직업으로서 자연과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학조에 그 텍사스 A&M이라는 대학 있었는데 그 학조에 천문대가 쪼매는 게 있었어요. 텍사스에 굉장히 밤하늘이 좋아요. 우리나라 금요일 저녁마다 오늘 금요일이네. 저녁마다 저는 가서 별을 이렇게 그때 이제 천문대 가서요? 예. 네. 근데 뭐 그렇게 큰 천문대는 아니고 진짜 큰 연구용 천문대 같으면 미러가 뭐 4m 막 이렇게 돼요. 그런 거는 전문자 연구자들만 접근하는데 요거는 이제 물리학과 천문학 가르치기 위해 갖고 그러면 꽤 시설이 좋아요. 외진 곳에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한테도 오픈된. 네네네. 그래서 저는 유학 시절에 종종 그쪽에 갔어요. 가갖고 그 텍사스 밤하늘 대단하잖아요. 저희야 모르죠. 근데 그 3월 달인가 아직도 기억나요. 밤을 막 새가 별을 보는데 그 손베로 갤럭시라는 게 있어요. 그 손베로라는 게 멕시카 쪽의 모자 이름이거든요. 네. 그 갤럭시가 고모자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걸 보고 그때 받았던 게 아주 감동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갤럭시를 직접 1000억 개의 별이 모여있을 때 갤럭시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하고 원자를 직접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이거는 지구상의 어떤 직종도 과학자 아니고는 맛볼 수 없는 거죠. 맛본다는 말도 적절하지 않아요. 그거야말로 꼼짝할 수 없는 우주적 신비잖아요. 네. 이건 단순한 직업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왜 과학을 선택해야 된다고 보냐면요. 우리가 하는 학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사이언스의 부분 집합일 뿐이에요. 저는 인문학도 정확하게 자연과학의 부분 집합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네이처 자연 속에는 소위 말해서 무생물적 현상도 있고 생명적 현상도 있어요. 그 생명적 현상 중에 소위 말해서 지난 10억 년 동안 다세포 동물이 진화해오면서 이제 영장류로 해갖고 호모사피엔스까지 나온 거예요. 그거는 전체 우리가 다루는 자연 속에 있는 어떤 그 방향성 갖는 분자들의 결합입니다. DNA라는. 그게 생명 현상으로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인간에 와서 언어를 쓰면서 인문학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인문학은 정확히 뭐냐 하면 인간에 의한 인간의 학문입니다. 네. 언어를 사용한. 그거는 박테리아도 없고 불타는 별의 핵융합도 없어요. 잘 들었어요. 여러분들 뭘 선택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제가 많은 데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연구단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이가 들어도 60대, 50대 넘어가면 자연과학 했던 사람도 인문학으로 기울어져요. 우리 머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인문학 하는 사람이 60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양자역학 공부해야겠다는 사람 혹시 본 적 있나요? Nothing. 없어요, 거의. 네. 10,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반대는 항상 일어나요. 자기가 물리학 박사라도 나중에 50대 넘어가면 60대 넘어가면 문학이나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 해요.
그게 원래 우리 브레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체를 다 보고 싶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각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연각을 선택하시면 정확하게 인문학을 할 수 있어요. 자연 전체 속에 인문학 현상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인문학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생명체도 없고 박테리아도 없고 별도 없고 별의 핵융합을 인문학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저 절대 진공을 어떻게 인문학이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그럼 박사님은 그 뇌과학 쪽은 지금 왜 뇌 쪽을 하신 겁니까? 지금 원자도 보셨고 별도 보셨는데 뇌는 또 왜? 아, 그러니까요. 뇌로 저는 가신 그 거예요? 질문을 항상 반대로 되돌려드려요. 무슨 장이냐면, 아니,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복잡한 인간의 현상이 여기서 일어났는데, 내 한 개인의 여러 가지 캐릭터도 여기서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한 번쯤 어떻게 해서 내 고뇌나. 아니, 사랑은 몸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아, 물론. 근데 아니, 무슨,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브레인에 공부할 생각을 안 하셨나요? 오히려 그게 더 질문이 되지. 아, 왜 제가 브레인을 공부하게 됐는가는 질문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평생 달고 다니는 이걸 한 번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다는 게 더 놀라운 이야기죠. 내가 공부했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고 네. 여러분들이 공부할 생각을 안 일으켰다는 게 더 놀라운 현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아무래도 다 생긴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열어보지는 못해도 다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는데, 상당히 밝혀져 있는데 공부하면 되는데. 그래서 책을 한번 볼 수 있지만 박사님 계속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무엇이 박사님을 계속하게 만드는 겁니까? 뇌 쪽을. 그래요. 예, 그거는 우리 이제 뭘 이해한다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바깥에 보이는 대상, 자연이 있어요. 그 자연은 우리 브레인이 상징 의미를 통해서 재구성을 해요. 그래서 제대로 보려면 바깥에 대상물하고 그걸 보는 존재를 한꺼번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주상이 네이처가 어떻게 우리 브레인 속에 출현하게 됐는가를 이해하는 거죠. 전체적 스트럭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연과학을 통해서 바깥을 보고 천문학 특히 중요해요. 진화학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질학도 중요하고 예, 분자생물학 중요하고 연력학 중요하고 물론 양자역학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힘들지만은 일반 상대성 이론도 공부하셔야 돼요. 예. 그런 거예요. 네. 어렵다. 네. 자, 박사님 바이오 아까 이제 화공하다가 네. 바이오 쪽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바이오 쪽을 하시게 된 어떤 결정적인 뭐 계기랄까? 도대체 바이오 에너지 쪽에 어떤 게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겁니까, 본인한테? 그러니까 바이오 에너지라고 말하는 건 좀 뭐랄까 에너지가 관심 있었던 거예요? 바이오가 관심 있었던 거예요? 바이오에 관심이 바이오에도, 있는 거죠. 바이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네. 바이오 시스템, 네. 바이오 시스템에 관심이 있었던 거고 네. 바이오 시스템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결국에 바이오 에너지가 될 수 있고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바이오 연료도 될 수 있고 바이오 화학 제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 소재도 될 수도 있고 바이오 전기도 될 수 있고 등등의 프로덕트를 다 통칭해서 바이오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공과 어떤 그런 시스템을 연구하는 그 학문을 이제 학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내가 다 디자인하고 이렇게 뭐랄까 종의 생명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이제 한 부분이 일단 미생물 공학, 미생물 안에 어떤 생명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 유전공학이라고 그래서 이제 미생물 내에 있는 여러 가지 DNA를 자르고 붙이고 네. 그리고 디자인하고 어떤 뭐 회로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특징적인 원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뭐 단백질을 디자인한다거나 합성도 하기도 하고. 유전자 합성도 하기도 하고 유전자를 재조작해서 새로운 또 유전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에 일련된 일들을 미생물에서 이제 하는 연구를 하는 네.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미생물이라 하면 미생물이 뭔지 좀 헷갈리거든요. 네. 자, 그게 네. 미생물이 도대체 뭐가 쉽게- 유산균도 미생물이에요? 그쵸? 유산균? 쉽게 말하면 뭡니까 미생물? 그러니까 미생물 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주 전통된 학문입니다. 우리가
뭐 맥주를 만들고 또는 치즈를 만들고 네. 또는 와인을 만드는 산업 자체가 발효하는 거. 다 발효라는 것이 미생물 공학의 아. 그 흔히 우리가 아는 얘기고요. 아. 우리도 우리 선조들도 그러니까 뭐 역사 많이- 꽤 그럼요. 오래된 거네요. 역사가 오래됐지만 그 다른 학문에 비해서는 이제 학문적으로 아, 과학적으로 오케이. 접근할 때는 뭐 아시겠지만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하는 사람이 미생물의 어떤 존재를 네. 밝혀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는데 네. 박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현미경을 디자인을 해서 어. 실제 미생물을 본 거죠. 네. 그 이후로부터 어허. 아 미생물이 정말 존재를 하는구나. 다만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과 또는 어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를 이제 미생물의 어떤 도구를 갖고 네. 연구를 하는 거고요. 미생물은 우리 손에도 많고 장에도 있고 어느 곳에도 다 살기 때문에 화산에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심해 분출되는 분출공에도 살 수 있고 아주 다양한 네. 곳에 살고 있죠. 네. 최근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미생물 내에 있는 우리 장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의 군집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연구를 하거나 또는 질병을 낫겠거나 하는 그런 연구도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그 미생물이 되게 어떻게 보면 열악 환경에서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심해 네. 엄청 뜨거운 데도 살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렇다면 미생물은 그 이렇게 지구가 생긴 이래로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 역사가 되게 오래된 그렇죠. 거죠? 네. 생명체인 거죠? 그렇죠. 네. 저희들이 흔히 아는 미생물들보다 고미생물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미생물들은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런 미생물의 특징보다 또 다른 야. 특징을 많이 갖고 오는 야, 그럼 거죠. 우 박사님은 또 이런 희열을 느끼시겠네요. 미생물 연구하다 보면 저 몇 억 년 전, 몇 억 년 하고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다 보면. 그렇죠. 근데 야. 저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는 아직 희열을 못 보고 있어요. 다만 제가 유전공학을 하는 입장에서 네.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해서 네.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물질 또는 새로운 현상을 갖겠구나 이제 열심히 공학적으로 네. 시스템적으로 디자인해서 어떤 결과를 이뤘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했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새로운 미생물을 제가 찾았어요. 네. 근데 제가 연구하고 그런 디자인을 해서 향상시킨 것보다 훨씬 많은 뭐 100배, 1000배 더 되는 기능을 이미 어느 미생물은 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잘 조합하면 정말 우리가 더 높은, 더 뭐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미생물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야, 저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제조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소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제품들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소도 키우고 뭐도 키우고 막 뭐 고기도 키우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도 생각했는데 관점이 지금 조그마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조그만 미생물을 갖고서 에너지부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실제 다들 아시다시피 미원이라는 제품 아시죠? 아, 네. MSG라고 네, 하는 MSG라고 알고 있죠. MSG는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물질인데 그 물질은 현재 뭐 여러 회사에서 실제 큰 반응기에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설탕에서부터 미원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여러 가지 MSG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또 라이신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죠. 실제 회사가 있고 MSG가 미생물에서 만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생물에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 음식물뿐만 아니라 그런 가축의 어떤 사료 첨가제로도 사용될 수 있고 현재 발효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 연구를 한다는 측면 그리고 향후 한 10년부터는 어떤 새로운 물질,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던가 또는 바이오 연료도 이제 저희들은 그 앞선 선상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죠. 이야, 대단하네요. 저는 사실 뭐 미생물 해가지고 그냥 정말 현미경으로 미생물만 보고 막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어떤 뭐 우리가 생각하는 20세기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제품들이 미생물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걸 조금 다른 측면을 보면 미생물하고 아까 뭐 수억 년 되는 역사하고 네네. 이렇게 링크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제 그 지구 역사 45억 년 역사의 대략 한 반, 그러니까 45억 년에서 20억 년까지는
이 행성 지구의 대기에 산소가 없었어요. 산소가 nothing. 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지금은 21% 산소가 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초기 한 20억 년 사이에는 산소 대신 이산화탄소가 한 20%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네. 대기 중에는 산소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는 그 원핵 세포라 해서 그 박테리아인데 그때도 박테리아가 있었습니까? 물론 와. 네, 산소가 없을 때도 원핵 세포라 하는 박테리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지구 역사상 45억 년 중에 대략 생명의 역사는 한 40억 년 정도 보고 있어요. 생명의 역사 40억 년 중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체가 출현한 거는 다세포 생명체가 출현한 건 10억 년 정도밖에 안 돼요. 구체적으로 화석으로 남는 거는 에데아카라 동물군이라 해갖고 호주에 가면 에데아카라는 그런 언덕이 있어요. 그것을 사암층에서 지금부터 6억 년 전에 다세포 동물이 출현했다는 흔적들이 나와요. 그 추정해보면 대략 한 10억 년 전에 다세포 동물이 생물이 출현했다고 추정을 해요. 이제 그러면 10억 그러니까 지구 역사 45억 년 중에 생명 역사 40억 년 중에 최근 10억 년 이외에 나머지 30억 년 동안은 전부 다 세균들밖에 없었다 보시면 돼요. 박테리아밖에 없었다 보시면 돼요. 생명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대륙은 있었어요. 초기 대륙이 있었는데 대륙의 이쪽에 생명체가 생존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 하면 오존층이 없었어요. 일단 오존층이 있으려면 행성 그 대기 중에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체 상태의 산소가 있어야 그게 대기 중으로 올라가서 오서리가 돼가 오존층이 되는데 지구에서 초기에는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자외선이 육지로 그냥 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육지에서는 생존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초기 생명체는 얕은 바다, 강압성을 할 수 있는 수심 한 100m 내로 되는 바닷물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시아노박테리아라든지 이런 박테리아들이 이제 산소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을 분해해서 그것을 이제 양성자를 탈취하고 산소는 부산물로 내버렸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부산물로 내버린 이 산소가 원시 대양에 바다에 있던 그 Fe2 철 이가 이온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Fe2O3 산화철 형태로 녹이 설면서 쫙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이 태고의 바다 밑에 가라앉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걸 뭐라 하면 밴디드 아이온 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육지에 올라와갖고 된 게 서우주에 있는 지층들입니다. 지금 또 지구상의 철의 80%는 밴디드 아이온 포메이션에 나와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요점하면 아까 질문해서 지금부터 지구 역사의 70%는 박테리아밖에 없었어요. 세균, 그러니까 세균은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데 대부분 박테리아 받고 박테리아도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원핵 세포냐, 진핵 세포냐. 근데 크기가 거의 10,000배 차이 나요. 그걸 가르는 기점이 언제냐 하면 20억 년 이후부터 이제 진핵 세포가 출현한다. 대충. 네. 그때부터 이제 이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그 시아노박테리아는 아직 원핵 세포인데 산소를 만들어내는 물을 강압성을 하기 위해서 물을 분해했는 그 현상으로서 산소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올라오다 철입자하고 결합해서 산화철이 되고 그게 지구상에 있는 철광석을 만들었고 그래도 철이 다 산화철이 되고 나도 산소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왜? 강압성을 계속 하니까.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그 대기 중으로 산소가 농축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언제냐 하면 20억 년부터 대기 중에 산소가 농축이 되면서 여러분들 미국 같은 데 가면 그랜드 캐니언 이런 데 가면 붉은 그 절벽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20억 년 이후부터 지구 표면이 산화되기 시작했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박사님, 거기까지. 네. 제가 이제 내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고. 좋아요. 저희가 지금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아니거든요, 지금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아까 박테리아 이야기 나와서 네, 이야기하는 네, 거 네. 지구 역사 전체에서 네. 지금 이렇게 조금 이야기 조금 너무 이렇게 옆으로 네, 퍼졌는데 네, 간단히 네.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사이언스라는 거는 이 행성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상당히 명료하게 다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거는 다른 학문을 해서는 근처도 가기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은 이제 바이오 분야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뇌과학 분야 알아보고 바이오 분야 심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우 박사님한테 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이오 에너지도 다양한 종류가 있을 텐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망한 바이오 에너지 종류가 있다면 어떤 게 좀 더 원활히 연구가 되고 있고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최근 한 5년 동안은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에탄올이라고 하는 바이오 연료를 이제 만들자 하는 게 큰 기조였고요. 그것도 이제 곡물 기반의 그러니까 사탕수수나 또는 콘이나 또는 뭐 사탕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타치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곡물에서부터 이제 미생물을 통해서 뭐 여기는 이스트가 되는
있겠죠. 이스트를 통해서 에탄올 발효를 해서 이 에탄올을 갖고 바이오 연료로 하자라고 하는 기조가 강했고요. 그래서 뭐 미국에는 큰 펀딩 회사, 펀딩이란다. 그 BP라고 하는 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는 회사에서 큰 펀딩을 갖고 10년 동안 정말 에탄올을 많이 생산하는 연구를 해보자. 그런 연구도 많이 진행됐고요. 에탄올에서 이제 전분에서 생산을 하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전분 말고 다른 바이오매스도 이용을 해보자. 그래서 일종의 그 리그노셀룰로식 바이오매스라고 불리는데 결국 이런 목재들이 되겠죠. 이제 목재들은 이런 셀룰로즈나 또는 헤미셀룰로즈나 또는 리그닌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폴리머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복합적인 성분에서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발효 당을 뽑아내서 그 당을 이용해서 에탄올을 생산해자 하는 기조가 강했죠. 그래서 에탄올이 생산되지만 사실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부식성도 강하고 그리고 흡습성이라 그래서 공기 중에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도 강해서 상당히 그 기존에 그 바이오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그런 바이오 연료를 갖고 이제 운행할 수 있는 내연 기관과 잘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필요한 연료가 뭘까를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더 그 에너지 덴시티가 높은 에탄올보다 더 높은 부탄올을 연구를 하자라고 하는 또 기조가 최근에 생겼고요. 사실 부탄올을 연구를 하자고 하는 기조는 예전에 1940년대 세계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가 자기네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자기네들이 자급자족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석유 말고 다른 부분에서 어떤 연료를 가져올지 않을까라고 하는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게 그 부탄올을 생산한 연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조가 다시 한번 지금 이런 그 환경의 위기라던가 그리고 에너지의 위기가 닥쳐올 때 예전에 꺼내 들었던 카드를 다시 한번 만지는 그런 카드가 이제 등장하게 됐고, 또한 기조는 완전히 다른 정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휘발유라던가 또는 바이오 디젤을 직접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뭐 좀 더 높은 탄소가 많은 고탄소의 하이드로카본을 만들어 보자. 또 뭐 알케인이라던가 또 알켄이라던가 이런 걸 직접 미생물을 통해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연구도 많이 되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에탄올에서 뭐 부탄올 또는 또 부탄올보다 더 높은 고탄소 화합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재미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카본 소스들이 많지만 결국 얼티메이트한 카본 소스는 CO2가 되겠죠. 그래서 CO2에서 직접 미생물을 통해서 픽세이션을 해서 그런 CO2를 직접 어떤 하이드로카본이라던가 또는 바이오 연료가 될 수 있는 화합물로 바꾸는 그런 연구도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연료들을 대체하는 그런 분야가 그렇죠. 특히 물론 전기차와는 좀 뭐랄까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수송용 연료라고 하면 결국에는 전기차가 사용되지 않는 분야, 예를 들어 네. 헤비 듀티 트럭이라고 그래서 뭐 큰 트럭 같은 경우라던가 또는 비행기 같은 경우에 네. 기차도 그렇죠. 비행기에 전기 꽂고 날릴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비행기의 연료라던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게 현재 이 화석 기반이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연료를 생산해야 된다라는 게 큰 기조고요. 그런 것이 언제쯤 뭔가 상용화할까요? 그것이 현실화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현재 저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 2020년도까지 그 바이오 디젤 5%를 맞추게 법률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요. 네. 따라서 우리가 쓰고 있는 바이오 그 디젤 연료의 5%는 바이오에서 오는 연료로 반드시 채워야 하는 그런 의무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의무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현실로 다가올 수 있고요. 다만 그 브라질 같은 경우는 에탄올 가지고 85%가 다 에탄올로 이루어진 연료를 현재 쓰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바이오매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외교적인 노력,
그리고 기술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세계적인 그런 수준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뭐 연구 수준이라든지 이거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미생물 공학이라고 하거나 또는 유전 공학 같은 경우에는 아주 탑 클래스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이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가졌던 그런 바이오매스를 직접 보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팬시하지 않기 때문에 좀 떨어졌던 그런 연구 분야죠. 그런 분야들도 같이 가야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함께 이제 같이 선두에 서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세계에서 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 겁니까? 바이오 기술 같은 경우는 한 뭐 선진국 대비 한 95%는 와, 있다고 보여지고 많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만의 뭐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저의 스승님이라고 하시는 분, 카이스트의 이상임 교수님 같은 경우는 미생물에서 실제 바이오 게솔린이라고 하는 그런 컴파운드들을 네. 실제 합성을 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네이처라고 하는 좋은 전을 내셨고, 그래서 그런 어떤 미생물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 네. 또는 그런 컨셉 이런 것들은 뭐 세계 탑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저 이상임 교수님은 그 대사체학 이쪽에서는 세계적 지명도를 갖고 있는 분이죠. 네. 그 분야 상당히 그렇고, 조금 다른 측면을 보면 아까 저 식물에서 만드는 그 포당 일종인데 그 셀룰로스 이야기를 했는데, 셀룰로스는 우리 인간은 그걸 분해를 못하죠. 분해하는 요소 없는데 개미들은 개미 내장에 있는 박테리아는 그걸 분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미들이 우리 문화재 오래된 건물을 막 이렇게 솔잖아요. 네. 깎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셀룰로즈를 분해할 수 있어요. 지구상에 가장 많은 그런 에너지 원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셀룰로스가. 근데 이제 우리 대부분 동물들은 그걸 안 갖고 있어요. 소화를 못해요. 근데 일부 설치류들은 그 대장에 있는 박테리아가 셀룰로즈를 분해해줘요. 근데 우리가 영양물질은 소장에서 흡수를 하거든요. 대부분 동물이. 네. 그러면 대장에서 섭취를 하는 박테리아에서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대장에 통과하면 그 셀룰로즈가 분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가 됐던 분비물을 네. 다시 먹어요. 아. 여러분들 그 토끼나 설치류들이 자기가 넣는 그 대변을 다시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벌써 셀룰로즈가 분해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섭취할 수 있는. 다시 먹으면 소장을 통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섭취를 하는 거예요. 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그 반추의 동물이라 그래서 네. 이제 소과에 해당되는 동물들은 위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몇 개 있죠. 파트가 네네. 있죠. 네. 그 위 안에 그런 셀룰로즈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미생물들을 갖고 맞아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진짜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조금 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포도당하고 셀룰로즈가 그 기본 유닛들을 보면 OH기 하나가 위치만 바꿔진 정도로요. 그러니까 과학은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 셀룰로즈를 구성하고 있는 그 베타 포도당하고 우리가 보통 하는 그 과일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기본적으로 알파 포도당하고는 분자 구조가 완전히 같아요. 근데 입체로 해보면 그 들어갔던 그 카본에 붙어있던 OH기가 위치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위치 하나 바뀌어진 OH기 위치가 바뀌는 현상 하나 때문에 그 거대한 지구상에 가장 많은 이 당류는 사실 셀룰로즈입니다. 근데 인간은 접근도 못해요. 만약 셀룰로즈를 분해할 수 있는 어떤 효소를 만들어낸다면 식량 문제는 영구히 해결될 수도 있어요. 어떤 네. 측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학의 그 놀라운 심리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진로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이 바이오 분야 쪽에. 네. 네,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연구원으로 일하시고 계시지만 이런 국가를 위해서 말고 연구원 외의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럼요. 그 바이오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대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할 때 이제 생각해야 될 것들이 과연 내가 연구하는 또는 공부했던 분야에 산업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사실. 그 산업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품 산업들 또는 바이오 소재를 만드는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아미노산이라던가 또는 뭐 핵산이라던가 또는 미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산업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어요. 네네.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공부하고 있던 그런 미생물 공학 또는 생물 공학 또는 생명 공학의 일들이 쓰일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연구를 잘하고 또 공부를 잘하고 그 분야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연구소에도 그러니까 기업 연구소에도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또 하나의 벤처를 또 세울 수도 있고 네. 아주 분야는 네. 나갈 수 있지만
이제 제가 좀 약간 아쉬운 거는 외국에 비해서 그 파이가 좀 작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좀 더 파이를 키워서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어떻습니까? 시대적인 흐름 봤을 때 그런 분야가 기하급수도 많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아니면 지금 비슷해질 거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그러니까 산업의 동향이라는 사실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네. 저희 기관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6대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하는 6대 기술 중에 이제 하나로 바이오 기술 그리고 카본 그러니까 CO2를 포집하는 기술 등등 여러 기술들에 대해서 즉 기후 변화를 대응하는 기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바이오 그 뭐랄까 산업 또는 회사를 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이가 적다는 뜻이고 충분히 정부에서도 서포트를 하고 그리고 민간에서도 스스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를 반증하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를 잘하고 물론 저희들이 좋은 어떤 그 기술이나 핵심 기술이나 또는 핵심 인력을 배출한다면 충분히 그 파이는 커질 수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부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근데 그럼 그런 분야에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화학, 생물만 잘하면 됩니까? 화학도 잘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잘해야 됩니다. 화학하고 왜냐하면 생물이요? 화학도 잘해야 되고 어. 생물도 잘해야 되고 수학은 잘 못해도 돼요? 아닙니다. 수학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물리는 못해도 되죠? 물리도 잘해야죠. 이게 생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히 생물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생물 공학이기 때문에 네. 이런 반응기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 네. 수학적으로 모델링도 할 수 있고 그런 그 반응기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미생물의 생명 현상이라고 보지 않고 그거를 물리적인 현상이라고 본다면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있는가 예를 들면 어떤 그 매스 트랜스퍼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옥시전이 들어갔을 때 얘가 미생물이 전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어떻게 얘의 이 반응기 안에 옥시전 트랜스퍼 레이트이 증가될 수 있는 방법 등등 그런 물리적인 방법들도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기본 지식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공학 인증 그런 사업도 그런 제도도 있듯이 수학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화학도 잘해야 되고 생물도 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국어 능력. 국어 능력이요? 국어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텍스트로 봤을 때 또는 어떤 매뉴얼을 봤을 때 또는 프로토콜을 봤을 때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그거를 따를 수 있는 이해력 그건 국어 능력에서 비롯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다른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새로운 창의력도 나오는 거고 어떤 발전이 생기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국어 능력이 가장 펀더멘탈하다고 봐야겠죠. 학생들 중에서 이제 뭔가 나는 좀 이렇게 연구는 좀 싫고 연구가 아닌 분야인데 이런 바이오 쪽이라든지 생명과학 쪽 이런 쪽으로 좀 뭔가 정책을 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건 스태프 조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그럼요. 제일 중요해. 그런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연구자한테는 한 가지 더 덕목이 더 필요한 게 그게 이제 영어로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해외에 가서 또는 본인들이 한 연구를 다 영어로 이제 리포트를 하고 또는 리포트를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영어를 잘 해야 쓰고 그리고 잘 얘기하고 잘 듣고 할 수 있어야 이제 지구촌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그런 학문적인 성취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뇌 쪽으로 한번 가보죠. 네. 뇌 쪽으로 뭐 제가 박문호 박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인간의 뇌는 사실 아직 많이 밝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누가 그래요?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뇌라는 게 이 신경과 묻은 이 중추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아직. 아니 그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어디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 오히려 그걸 고발한 사이트였어요. 고발을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뇌는 아직도 10%밖에 사용하지 고발당해요, 않았다.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혹시 그런 게 그게 핫 이슈가 돼 있어요. 흔히 이제 그냥 간단한 가십거리가 아니고 네네네. 보통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뇌가 굉장하기 때문에 거의 안 밝혀져 있고 우리는 뇌의 10%밖에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게
그 기사를 끝까지 추적한 그 책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봤더니 어떤 우연히 어떤 뭐 기사를 쓰다가 한 30년 전인가 그 이야기가 사회 유포되면서 그 빨리 시정해야 될 지식 중에 하나인데 아직도 모든 사람이 인터뷰하면 이거 그거 안 밝혀져 있는 걸로 일단 생각하고 그게 저널리즘에서 생긴 가장 오류 중에 하나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브레인은 여러분이 아는 그 이상으로 상당히 밝혀져 있어요. 물론 이렇습니다. 밝혀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게 안 밝혀져 있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단계로 복합계로 보셔야 돼요. 분자 레벨에서는 의외로 많이 밝혀져 있어요. 거꾸로입니다. 일반 사람 생각이. 세포 하나가 일어나는 그 시냅스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의 그 전달 사항들은 그거는 노벨상이 나와요. 그 몇 년 전에도 기억을 갖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엄밀한 학문이고 그 뉴런 하나는 제대로 아는데 뉴런이 연결돼 갖고 망을 이루어 갖고 기억을 형성하고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이제 과학이 그쪽으로 이제 복합계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다 합쳐져 갖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사랑이나 그다음에 감정이나 이 문제는 아직 어려운 문제죠. 그럼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분자 레벨에서는 아주 엄밀한 학문으로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을 살짝 바꿔서 살짝 바꿔서 제가 이건 확실하게 제가 본 건데요. 저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이 뇌에다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이제 전자통신 즉 컴퓨터와 연결이 돼가지고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글씨가 써진다든가 이런 기술을 연구가 막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이게 그럼 장애인들도 쓸 수 있겠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질문은 전자공학 했는데 어떻게 브레인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됐냐 물은데 오히려 들어가 보시면 브레인 이쪽 전체도 전자기 현상입니다. 즉 전기 현상입니다. 전자공학 한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세포 레벨에서는. 일반인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그 생각을 읽고 이런 것들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그 전자기 현상을 자극해서 그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술로 보면.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음식 맛을 봤을 때 새콤새콤하고 무지를 봤을 때 알록달록하고 사람마다 그렇게 느끼는 그런 미묘한 것들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퀄리아 문제라 그래요. 감각질 문제라 그러는데 그건 아직 굉장히 어려운 뉴로사이언스의 마지막 프론티어입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세포 레벨에서 아주 복잡한 그거는 놀랄 만큼 밝혀졌어요. 아까 템이라는 장비가 그쪽에도 쓰거든요. 그러면 시냅스 사이에 그 아세틸콜린이나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분비하는 현상을 템으로 다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 레벨에서 몇 개의 분자가 방출되는가까지도 어느 정도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모아져 갖고 우리 감정을 만들고 기억을 만들고 의식을 만들고 이건 완전히 다른 플레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뉴로사이언스라는 분야가 엄청 큰데 대부분 만나는 거는 뭐 치매라든지 기억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쪽이 구체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냐면 비정상적인 상태일 때 환자죠 그러니까 이때만 연구를 하고 이때만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뉴로사이언스라는 게 초기에는 뇌과의 한 분야였어요. 내과.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뉴로사이언스 확 불러진 게 한 50년도 안 되고 최근 30년 사이에 말 그대로 이 지식이 지난 2000년 동안 이쪽에서 연구가 됐던 것보다 알았던 것보다 지난 30년 사이에 알게 된 게 더 많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뭐 10년 전에 이걸 알았다면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놀랄 만큼 알려졌는데 자, 근데 학생 그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저도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요즘 이제 뭐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도 이게 문자로 치잖아요. 치고 음성 인식도 되거든요. 요즘은요. 음성 한 대로 테스트가 나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글 글래스를 해서 서로 웨어러블 컴퓨터에서 서로 이제 안경도 이제 막 시대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치지 않고 말도 안 하고 내가 생각만 하면 철수야 잘 있어? 철수 어때?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그걸 알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뇌 생각한 것이 뭐 텍스트로 나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보통 전 세계 많은 실험실에서 지에다가 이렇게 꽂아갖고 무선으로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다음에 뭐 한 70~80% 아주 간단한 저 사람 뭘 생각하고 있는 거는 뇌파로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뉴로사이언스 전체로 봤을 때 극히 일부 공학적인 접근이고 여러분들 뉴로사이언스 전체 집합은 가장 인류사회에서 던지는 점이 뭐냐면
인문학이나 자연과학, 철학이나 이런 문제를 뉴로사이언스가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문제라든지 심지어 경제학 문제도 뉴로사이언스 접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뉴로사이언스라는 뇌과학이라는 요 앞에 붙는 접두사가 모든 학문에 갖다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게 어떤 하나의 인류가 지금까지 갖지 않았던 놀라운 툴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 툴이 대부분 자연과학은 자연과학 분야만 적용이 됐잖아요. 근데 이 툴은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됐는가를 궁극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이 툴이 발전하면 인간 현상 자체가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죠. 네. 그게 여타 다른 학문하고 위상이 좀 달라요. 굳이 비교하자면 자연과학에서 양자역학에 해당되는 학문이 뇌과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자역학 조금 아시는 분들은 20세기 물질 문화는 전체로 양자역학이 거의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정신현상은 거의 잘 못 들어갔어요. 네. 그걸 바이오 편에서 양자역학에 해당되는 게 뉴로사이언스라고 보시면 네. 되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이 행성 지구에 인류가 존재하게 된 이 전체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매핑했는가, 어떻게 범주화했는가 이 전체의 구조를 인류는 서서히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 우리가 놀라운 지평선에 와 있는 거죠. 네. 진짜 놀라운 거죠. 자, 그 거시력은 알겠고 네. 아까 좀 미시로 들어와서 그렇죠. 그것이 아까 제가 궁금한 거 그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생각한 것을 그 텍스트 나가는 거. 우리가 운동으로는 나가잖아요. 네? 운동으로 우리 생각하는 걸 타이핑해갖고 이메일 보내는 거 네, 네, 네. 되는데 네. 지금 이야기하는 그냥 이렇게 꽂아갖고 무선으로 네. 하는 거죠. 그거는 네네네네. 텔레파시처럼요. 텔레파시처럼. 네, 네. 무선으로 하면 가능하죠. 그런 시대가 언제쯤 올까요? 만약 온다면 한 20년 뒤에는 그런 시대가 올까요? 20년 뒤에? 글쎄요, 그건 미래학자 영역인데 네. 기본적으로 특히 네팔을 해갖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맞춰 들어가요. 아, 네. 이게 복잡한 건 아니고 온오프식으로 내가 뭘 움직이고 싶다 이런 행위는 이제 어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대풀에서 이제 이런 좀 거시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국가가 돌아가고 이러면 직업이나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산업이 발달해야 돼 이건 확실한데 우리나라가 너무 30년 동안 그 실용에 올인을 해왔던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과학자들이 뭐 양자역학, 일반 상대성 이런 다 놀라운 과학이 있는데 그거는 실용하고 조금 관계가 없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학은 무지하게 발달한 사회가 됐는데 과학이 세상을 설명하는 이 놀라운 이 기능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없고 점점 이 사회가 점점 공학이 드라이브한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쪽 운동을 한 10년째 하고 있어요. 우리가 2500년대 그리스 시대 때는 탈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자연과학을 삶의 지표로 삼았잖아요, 사실은. 네. 자연을 통해 갖고 우주를 봤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지금 한 3, 4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국가를 발전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그쪽으로 다 올인했다 보시면 돼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버렸나 하면 상대적으로 과학을 삶의 철학으로 삼는 과학을 통해서 우주를 이해한다는 이런 거대한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왜냐면 가지도 되지도 않고 이런 거 갖고 뭐 그렇죠. 이쪽 과학사에서는 서바이브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회에서 우리가 인문학 하는 사람들 이런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다음 일반 사람들도 사실 어떤 구체적인 뭐 분자 레벨의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데 화를 내고 내가 어떤 데 기억이 잘 되고 이런 거시적인 브레인 이런 현상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되는 거는 이 브레인 대가가 돼야 어느 정도 멘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거는 종합해야 돼요. 다행히 이제 지금 학문이 융합하기 때문에 그쪽에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그쪽 전문 인력을 키워오지 않았어요. 도킨스라든지 그런 사람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리차드 호킨스. 네. 근데 우리는 그 영향을 엄청 받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과학책에 도킨스가 책이 번역이 뭐 10권이 넘어요. 왜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영향을 행사했을까요? 과학 문화라는 것이 구체적 우리가 개별 과학의 산업적 그거는 당연히 중요해요. 필수적으로 중요하긴 한데 우리 사회가 그거에 90% 이상을 올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필수 비타민하고 같아요. 요게 너무 적을 때는 불균형을 갖고 와요. 사회 전체로. 특히 어디서 오느냐 하면 사회 전체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명현상 전체를 진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과학 설명을 종교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이거는 과학계가 충분히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인력들이 자꾸 없고 발언권이 없어지니까 문사철, 인문학, 철학, 종교하는 사람들이 과학 영역까지도
일부 설명하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연구소에 있지만은 국가기관이 사실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일부 한 10% 정도는 그 미션이 있습니다. 네. 사이언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물론 구체적인 직업으로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긴 호흡을 봤을 때 한 사람의 삶의 철학으로서 월등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연구원이 돼도 60대 지나면 정년퇴임 해버려요. 정년퇴임 하고 나면 연구실에 실험실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때 그 사람은 자연인으로 보통 사람이 돼요. 그럼 그때 나서 자기가 공부했던 자연과학 모든 그런 지식들을 갖고 새로운 세계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라는 거는 당연히 직업한테도 필요하지만은 80, 90 될 때까지도 제대로 된 우주를 보고 박테리아가 뭐고 저는 초기 지구에 산소가 없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 20년 전에. 그때부터 왜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느냐 놀래갖고 이상 중요한 게 없는데 최근에 나온 논문이 뭐냐면요. 2008년도에 나온 논문이 지질학에서 논문이 나온 게 뭐냐면 Evolution of the Mineral 강물의 진화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한 8명의 그 지질학자가 썼는 논문이 뭐냐면 행성 지구에는 암석 종류가 지금은 한 4,500 종류가 된대요. 근데 하성에는 지구에 한 3분의 1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주장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지구보다 45억 년에 암석 종류가 100개도 안 됐대요. 근데 지금은 4,000개가 넘는데요. 그걸 진화적으로 암석의 진화를 추적해 봤더니 산소에 출현하고 링크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20억 년 이후부터 암석이 3배나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1,500밖에 없었는데 지구상에 산소가 출현하면서 암석 종류가 3배나 늘어가 4,500개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지구사 전체를 다시 보게 하는 네. 자, 다시 내려갑시다. 네. 그래요. 좋아요. 진짜 너무 하나의 강연을 들은 것 같은 기분에. 아, 정말 박사님 네. 그 불교 방송에서도 많이 하시죠 강연을. 불교 종교가 불교신가요? 뭐 그런 그러기도 한데 아, 뭐냐면 불교시구나. 제가 그 운동을 박문호 자연과학 세상이라는 사단법인에서 회원이 3,700명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유니버설 랭귀지라는 책을 냈어요. 우리 회원하고 제가 이 137형인 우주의 진화,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천체 물리학, 진화학, 연력학, 생물학 쭉 하는데 그 마지막에 브레인을 공부해요. 네. 그거 1년에 강의하는 게 거의 한 20회 이상 강의를 해요. 그거 6년 동안 했는 강의 시간이 300시간이 넘어요. 사이트 들어가 보면 제가 이 강의했던 동영상이 4시간짜리 동영상이 100개 이상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했던 전체 그게 저 한 달 전에 유니버설 랭귀지를 해갖고 저한테 와서 그러니까 일반인이 와요. 대학생은 거의 없어요. 일반인이 3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까지 사람들이 와갖고 대부분 인문학한 사람들인데 자연과학을 처음 접하고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다 풀어요 같이. 네. 그다음에 힉스 입자에 들었었죠 여러분들. 네. 작년도 노벨상 네. 받았잖아요. 힉스 입자 질량을 입자 물리학을 통해 저하고 같이 풀어요. 4시간 풀면 이번에도 원래도 12시간 힉스 입자에서 강의를 했어요. 수식으로. 파워포인트 한 장 안 씁니다. 화이트보드 4시간을 쫙 풀면 그 회원들이 7, 80명이 와갖고 어른들이 아무도 미분 적분도 잘 모르는 분들이 와갖고 처음부터 따라 필기를 해요. 그 운동이 제가 6년째 지금 아니 미적분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듣습니까? 가능해요. 근데 가능해요? 조금 그 이야기는 그 야, 전체 오케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가 유니버설 랭귀지라는 그 책에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쓰는 책인데 벌써 어제 2판 들어갔어요. 네. 2,000부 이상 다 나가고. 박사님은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하셨는데도 아직도 호기심이 왕성하신 게 확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런 뇌과학 분야를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박사님께서 강연을 열시면 의사들이 와서 강연을 듣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의사나 이런 직종에서 어떤 직종이랑 그 외에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예. 사실은 제가 하는 강의는 중학생하고 대학 교수와 같이 들어요. 자연과학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걸 제가 이제 많은 주장을 하는데 그 외에 그 의사들이 뇌 수술을 하는 전문 의사가 그 40시간 저한테 와서 강의를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저보다 브레인 실제로 사람 이거 열어갖고 하는 분들인데 사실 이제 그분들이 와서 듣는 이유는 뭐냐면요. 생명 행사 전체 속에서 우리의 생각의 출현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가 알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려면 브레인이 발생 과정도 이해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척추동물 비교신경 회복학이라는 게 있어요. 물고기에서부터 사람까지 오는 동안이 대략 한 5억 년쯤 걸려요. 캄프리아 생명의 대폭발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게 5억 년 동안 중추신경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 걸 보면
그 맥락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언제부터 출현했고 우리의 의식적 사고라는 것이 언제부터 나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만 개 보고 생각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뭐요? 개한테. 개도 생각을 합니까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다른 아니, 차원의 박사님, 근데 개도 생각을 해요? 조금 진짜? 달라. 1차적 사고를 해요. 아 그래요? 예. 개는 배고프다 기억이 이런 거. 10분 이상 유지를 못해요. 개가요? 네, 그래서 개는 오. 타임 컨서스니스가 없어요. 개가 주인을 알아보는데? 아, 그거는 조금 다른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조금 네. 다른 건데 기억이 그 다음에 뭐냐면 동물들은 감각을 연합하는 이게 좀 약해요. 우리 인간은 시각, 청각, 체감각을 다 연합해서 바로 랭귀지를 출현한 거죠. 그래서 랭귀지를 통한 그 브레인이 자체로 만든 상징적 자극을 문화현상이라고 그래요. 아. 문화라는 거는 자연에서 오는 자극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브레인이 만든 언어를 통한 어. 2차적 자극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자연하고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적 제한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를 통해 갖고 우리는 인공위성을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설계도의 본질이 뭐냐 하면 무한대로 변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리의 자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네, 거죠. 네. 그게 바로 의식이 이제 여러분들 왜 뉴로사이언스가 중요하냐면 인간한테 무한대의 가상 공간을 열어놓은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네, 그런 것들을 배우면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저 학생 물어보는 거는 이제 뇌과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겠냐입니다. 네. 물론 박사님처럼 이제 다재다능하신 분들은 강의도 모르지만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다른 일반 학생들이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뇌과학 한다고 해가지고 박사 같은 뭐 내공이 있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맞아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뇌과학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아, 그렇죠. 실용은 네. 예술에 앞서는 거죠. 그 유명한 개태가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자기 어린 시절에 갔던 그 통나무 다리가 없고 콘크리트 된 다리가 서니까네 개태 그 친구가 막 실망을 하는 개태가 실용은 예술에 앞선다 그랬어요. 네. 실용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아, 네네. 그래서 굉장히 그 실질적인 장점이 있어요, 뉴로사이언스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 하면 지금 우리나라 직업군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사실 무슨 물리치료사, 네,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네. 그다음 심리치료사, 어. 음악치료사, 네. 무슨 치료사라고 붙었던 개념들은 그렇죠. 엄청 많죠. 지금까지는 심리학을 상당히 바탕으로 전개됐는데 아. 심리학으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브레인을 알고 싶어져 가요. 네. 그런 직업군이 100만 명이 넘는다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뉴로사이언스에 대한 전문 지식을 대학 시절부터 갖게 되면 우리 모임에 나와서 저한테 브레인 이쪽 강의 듣고 했던 학생이 카이스트에 브레인 저쪽으로 가서 대학원 들어갔어요. 항공우주공학 했던 학생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그 인문학 하신 분들, 다른 전공을 하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핀트를 드리면 뉴로사이언스는 오히려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쉬워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건 궁극적으로 철학이나 종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분야 소양이 많은 사람이 들어와갖고 브레인 구조, 해부, 그 다음에 이쪽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그 다음 세포, 신경이라는 세포 속에 일어나고는 단백질 여러 가지 체인들,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 직업의 선택의 다양성이 생물학 여러 하는 분야에 들어가서도 전체를 보고 하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선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사실 정말 그 심리 치료, 이렇게 심리 뭐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쪽은 되게 많거든요. 네. 앞으로 굉장히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직업의 종류가 그런 쪽에 심리 상담 쪽을 하는 사람이 뇌과학을 한다 해서 뭐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뇌과학 안 하는 사람하고 심리 상담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심리학 하는데 전부 다 심리 현상이 이어서 생겼다는 알잖아요. 네. 근데 이거 구조를 심리학에서는 중요하게 점점 더 정리해주는데 이걸 구조를 아는 사람하고 알아서 실제로 이쪽에 도파민 과잉이 됐을 때 이쪽 중독 회로가 이쪽 안에 하이포살라머스 시상하부하고 그 VTA하고 그 다음에 어쿰벤스하고 프리프론탈하고 이 신경 축삭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걸 아는 사람하고 그래서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 걸 아는 사람하고 그걸 그냥 서술식으로 심리학적으로 도파민 나왔을 때 어떻게 아는 거하고 다른 거죠. 네. 정신과에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럼? 정신과에서는 주로 심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적 인간을 질문을 해갖고 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분이 만약에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뉴로사이언스하고 심리학은 거의 다른 학문이라 보시면 돼요. 물리학하고 화학보다 더 다르다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뉴로사이언스를 하면 심리학을 하기 쉽고 반대는 조금 힘들어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관객들 질문 궁금한 것도 있을 테니까 질문도 몇 개 받죠.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없어요? 질문.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나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서강대학교에서 수학과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는 정원재라고 합니다. 그 박문호 박사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다른 분들이 이제 말씀하실 때 눈을 감고 계시던데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시각 정보를 줄이고 상상을 하시는 건지 평소에도 약간 그러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예. 아니면 졸려서 그러시는 아니요. 그 상당히 괜찮은 질문입니다. 뭐냐면 기억의 법칙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 기억의 법칙은 대칭화, 순서화, 배경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를 대칭으로 보면 단순화돼요. 단순한 거는 정보 처리가 적기 때문에 금방 암기가 돼요. 그다음에 순서화를 하면 우리나라 국사를 많이 배워도 다 잊어버리지만 딱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태종태세 문단세는 기억해요. 왜 그러냐면 순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한 분들은 여러분들 말 거꾸로 해보세요. 가을 하면 거꾸로 할 수 있죠. 근데 태극기 거꾸로 하면서 한참 해야 돼요. 5개 되는 낱말을 거꾸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그렇네요. 우리 브레인이 순서화를 기억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기억하나 물어보면 한 단어와 그다음 한 음과 그다음 사이의 상대적 세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눈 감고 있다 그런 무슨 얘기냐면 그거 두 개는 강의를 해보면 사람들이 습득을 금방 해요. 단순하게 하면 그럼 기억된다. 순서하는 거 하면 순서 자체가 논리적 연계로 돼 있어요. 맥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역사 공부할 때는 순서로 하면 그 속에 인과 법칙을 그냥 알아갖고 역사를 잘 알게 돼요. 근데 마지막에 사실은 그건 훈련해야 되는 게 배경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무의식 속에 내가 공부하는 그 주제를 계속 담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작업하는 동안에 온갖 매스미디어는 온갖 곳에 이 의식이 팔려가기 때문에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모듈화가 안 되고 기억이 모듈화가 안 되니까 지식의 컨테이너선이 와도 지식을 저장할 항구가 없는 거예요. 항만 시설이 없는 거예요. 응용이 잘 안 돼요. 응용이 안 돼요. 그래서 박사님 아까 눈을 감으시면서 그것을 본인의 그 배경화를 시키신 겁니까? 뭐 항상 나름대로? 그 다음에 그 지금 주제가 많아요. 생각하는 주제들 생각하고 네, 있어요. 네. 자, 또 근데 궁금한 게 컴퓨터하고 수학하는 학생이 왜 오늘 바이오나 이게 뇌 쪽으로 오신 거예요? 저도 원래 관심이 좀 다양한 데 많아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뇌과학 쪽을 공부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박노 박사님 책을 한 권 샀었어요. 그 뇌과학의 모든 것. 그림을 800페이지 되는 거. 네. 근데 그 학기 중에 샀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양이 진짜 너무 많아서 아직 이제 엄두는 못 내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해보려고요. 그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책은 제가 거의 5년 동안 강의했던 걸 그대로 책으로 낸 거예요. 제가 그 수첩으로 그 그림이 그 책에 650장 들어있어요. 주로 논문이나 그 중요한 텍스트에 있는 그림들인데 그걸 제가 다 그린 거예요. 강의 중에. 그리면 책 읽는 거에 적어도 3배 이상 빨리 기억이 돼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은 기억에 아주 원수입니다. 스마트폰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회원들은 스마트폰 안 쓰십니까? 물론 쓰는데 그 시계나 누가 전화 와서 시계도 아니 무슨 얘기 스마트폰을 너무 쓰니까네 여기다 저장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물학의 대원칙은 용불용설이잖아요. 써머 발달하고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자꾸 쓰니까네 기억을 외주 줘버린 거예요. 기억을 전부 다 지금 외주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기억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50대는 아직도 이쪽에 많이 의지를 해요. 근데 20대하고 다른 점이 이런 거예요. 50대라 이런 사람 이야기하면 말에 응집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물학적 기억에서 말이 응집력 있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메모리 칩에 많이 옮겨놨던 20대 세대들은 이쪽에 옮겨서 여기서는 금방 지울 수 있고 편집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 피부에 자기 몸에 엉겨붙지가 않는 거예요. 기억이. 기억을 외주 준 거예요. 외장하드에 기억을 다 이렇게 외주 줘버리는 거예요. 외주를. 참 세상 또 질문 뭐 아무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 왜 이렇게 궁금하신? 저는 이제 우아민 박사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막 석유가 곧 앞으로 뭐 고갈이 된다 해서 이제 나온 게 사실 바이오 에너지를 대체로 한다 아니면 또 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런 석유 에너지를 대체한다고 하는데 일단 바이오 에너지랑 재생 에너지 좀 차이점을 확실하게 좀 알고 싶고 근데 이게 미래에 정말로 이제 석유 에너지가 고갈이 됐을 때 이 바이오 에너지와 이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그걸 대체를 정말 할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 재생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는 어떻게 보면은 재생에너지가 더 큰 범주에 들겠죠, 사실은.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재생해서 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게 바이오에너지가 되면 바이오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순환의 주기가 아주 크게 돌아가면 결국에는 그런 재생에너지 한 부분이라고는 말할 수는 있겠죠. 제가 그 학부 다닐 때 저희 지도 교수님들께서 화공 과목을 열심히 해야 돼. 왜냐하면 10년 안에 석유가 고갈되니까.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서 여전히 뭐 그런 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뭐 고갈은 되고는 있죠. 다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라던가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시간은 좀 늦춰준다고 보는 거죠. 다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석유 또는 그런 자원이 부족해지는 것보다는 사실 환경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문제를 같이 고려해야 사실 이 재생에너지 또는 바이오에너지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단적으로 원자에너지 물론 좋죠. 다만 잘 컨트롤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결국 환경 문제랑 결부가 돼 있어요. 따라서 뭐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은 원자력의 비율을 낮추고 그렇게 하는 듯이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인 사회로 나갈 것이냐를 좀 고민하면 당연히 이제 바이오나 또는 재생에너지의 그런 그 성장 가능성이 보이지 않나. 그러면 결국 대학생들께서도 그 자기가 진로를 택함에 있어서 어떤 진로를 택하는 건지 그게 바이오가 됐건 뭐 뇌과학이 됐건 이런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우리 지구촌 사회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는 게 결국에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네. 그 박사님, 그 우리나라는 사실 그 에너지 되게 빈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에너지 없는데 앞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분야의 에너지 전략이랄까 이걸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앞으로? 지금 그 메세인이라고 하는 메탄가스를 중심으로 되는 셰일가스가 큰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셰일가스는 메탄가스가 이제 주성분이고 네. CO라고 하는 카본 모노옥사이드라고 하는 성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지만 무한하진 않지만 유한하지만 아주 그 방대한 양의 에너지를 가져와야 되는 불행히 우리나라는 없어요. 미국이긴 많고 네. 중국도 많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석유뿐만 아니라 다른 그 산업에 있어서도 가장 잘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인재들이 많아서 네네. 다른 자원이 많은 나라와 어떻게 잘 교류를 하고 그런 것들을 잘 가공을 하는 우리나라 화학 산업이 세계 4위거든요. 네. 석유가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석유화학 산업은 세계 4위라는 점. 네네. 그 점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건 또는 다른 셰일 가스건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잘 가공을 하고 그런 기술을 획득하고 전달한다면 네. 충분히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큰 계기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자꾸 제가 언제 무슨 자료를 보다 보니까네 지금 우리가 가솔린 석유를 쓰잖아요. 네. 휘발유, 자동차 휘발유 1리터를 만들기 위해서 석유의 기원은 메인 학설은 그 식물성 플랑크톤 주로 이제 플랑크톤 그 유기체가 그 안에 있는 유기물이 이제 그 됐다 이래 보는데 그러면 우리 석유 휘발유 1리터를 쓰기 위해서 플랑크톤 바다 단세포 생명체가 얼마나 죽은 시체가 모여야 석유 1리터, 휘발유 1리터가 되는가가 계산한 그 자료를 봤는데 22톤 충격받았어요. 네. 그 플랑크톤이 22톤이 죽은 시체가 모여야 지금 우리 가솔린 1리터를 만든대요. 그래서 생명공학이나 미생물공학을 종사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시간을 줄여보고자 네. 그런 양을 줄여보자고 많은 연구를 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 두 분께서 여기 이제
우리 이과 이공계 뭐 이과 계통의 학생들이니까 그 분들한테 두 분도 이과 나오셨으니까 이과 계통에 있는 학생들한테 전공 말고요. 전공 말고 요런 것을 지금 20대 때 이런 것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거 한 가지씩만 말해주시죠.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방황을 좀 많이 해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방황? 예. 방학? 방황을 많이 해라. 방학이 아니라 본인은 방황. 본인 많이 안 했죠? 저는 방황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하는 입장에서 다른 여러 가지 그 장소와 네. 기관과 이런데 이제 세계 다양한 곳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연구를 할지에 대한 방황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방황을 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방황을 통해서 자기가 갈 길을 찾아 나가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요즘 이제 20대들은 근데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취업 뭐 해가지고 방황이라는 것을 약간 사치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방황을 해라. 그러니까 그런 방황이라는 게 네. 결국에는 뭐 고시나 네. 뭐 이런 거에 올인하는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찾아갈 길을 네.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황을 하라. 네네.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그렇죠. 자신의 길을 발견하자는 그렇죠. 근데 다양한 경험이라는 게 사실 정말 뭔지 모르겠거든요. 구체적으로 딱 하나만 이거 하나만 해라. 다양한 경험 중에 어떤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실까요? 책을 많이 봐야죠. 책으로 해봐라. 아주 진부하다. 책 속에 진리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나왔던 두 분의 멘토 줄기세포 하신 분들하고 또 한 분은 바이오 네, 유전자 합성. 유전자 합성하신 네. 분도 두 분도 똑같은 말씀을 맨 끝에 책을 자 박사님은요. 그렇게 진보할 만큼 사실이라는 거죠. 네. 진보할 만큼 사실인데 네. 예, 우리가 굳이 피해가지고 길을. 네네. 저는 적용하면 그대로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공대 들어가면서 전자공학 하면서 내 인생은 앞으로 이제 전자공학 직업 이렇게 계속 가면 좀 외골수 삶이 될 거다. 이제 자기가 대충 캐릭터를 알잖아요. 직업이 어느 정도 갈 것 같으면 그게 완충을 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공대 들어가는 그 첫 학기에 서점에 가서 시집을 샀어요. 이야. 앞으로 나는 시를 접할 수 없는 환경에 사는 그런 삶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요. 미리 의도적으로 시를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융합형이라든지 자기 품성이 하루 만에 바뀌지 않아요. 10년도 잘 안 바뀌어요. 처음부터 자기가 공대 엔지니어로 가겠다든지 이렇게 아주 외골수 삶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걸로 선택할 것 같으면 보완책을 미리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걸 대학 시절부터 다른 쪽으로 일정 부분 항상 같이 갖고 가야 돼요. 뭐 시집을 사는 것도 되게 좋은 거지만요. 그 사랑을 하는 건 어떻게 습니까? 외골수로 하면서 사랑을 하는 것도 많이 시집하고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통째로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죠. 가장 좋은 그 극단적 체험이 되죠. 그러면 생체 전체가 바뀌는 거죠. 네. 그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는 만약에 그 어떤 수표인데 연애 편지 아무도 안 썼던 사람 대부분 연애 안 쓴다고 그러는데 그걸 듣고 아주 당혹한 그런 기사를 봤는데 사랑은 그런 거는 하여튼 무지하게 많이 해봐야 돼요. 안 하는 거는 무슨 말이야 너무 당연하게 하는데 안 한다는 거는 그 초식 동물 초식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둔감한 거는 원초적 에너지가 없다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원초적 에너지에서 제가 브레인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스님들이 그다음 수녀들이 수행해갖고 초월적 상태에 들어가는 대뇌 생리적 메커니즘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그게 성적 그 시스템에서 전용된 거라는 게 이게 주류 학설입니다. 이게 약하면 성적 그런 힘이 약하면 그걸로 바뀌지가 어려워요. 성적 힘이 약하면 스님이나 수녀가 되지 못하는 겁니까? 그쪽 사회에서 그런 저는 그 약한 사람들이 그거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난 심리학에서 뭐라냐면 과학자조차도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과학적 발견을 했던 그 연대를 나이를 통계로 내보면요, 그 결혼할 무렵, 짝을 찾는 그 무렵에 가장 그 기발한 생각들이 많이 나와요.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 결국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몇 가지 없어요. 본능적인 F1을 만드는 에너지, 그 다음에 먹는다는 에너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구상에는 모든 산업을 분해해보면요, 성산업하고 식산업밖에 없다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의료산업이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뭡니까?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입는 거잖아요. 왜 잘 보이려면 파트너를 잘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러면 동물적으로 그 동물을 보라는 거예요. 동물적으로 인간을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두 가지 에너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점점 그러니까 가상 공간이 팽배하면서 오히려 원초적 야성이 약해져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걸쭉하고 응집력이 있는 이런 이야기, 이런 담론들이 점점 사라져가 버리고 그냥 부박하고 불면 날아갔던 유리에 앉은 먼지 같은 지식들만 난무하는 거예요. 체화되지 않고 우리 몸에 스며들지 않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인터넷 문화가 갖고 있는 한 측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오늘 두 분 캐릭터 다르고 아주 그렇지만 또 우리한테 또 여러 가지 또 관점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느낌도 그렇고요. 자, 먼저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의 MC한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그리고 정말 열강을 해주신 두 분의 게스트분들께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딜러맨트맨 TV 마치는 거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